지금 방금 두곡 들었는데요. 뭐 다 익히 아는 그런 아마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윤동주 시인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이분이 참 좋아하지 않았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이매진은 너무 유명한 곡이고 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 이제 뭐 평화, 자유 이런 구호를 외칠 때 어떤 그런 연대의 노래로서 좀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거고. 뭐 존 레논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비판도 해요. 너무 이제 몽환적인 얘기 아니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윤동주가 꿈꿨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 우리는 오늘날 되게 좀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사실 지구 저쪽 반대편 쪽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로서 이란과 이런 서아시아 쪽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죠? 저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예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전쟁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전쟁하죠, 도대체? 욕망 때문에 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욕망 결국 뭐 우리가 홉스가 얘기한 만인의 투쟁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자연 선택에다 맡겨놓으면은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갖다가 힘을 가진 국가한테 맡기고 국가가 대신 우리를 보호해달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그 홉스의 사상이 싹튼 건데, 그건 참 제가 볼 때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그 왕권 신수설을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우리끼리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내비두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그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계속해서 뭐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홉스의 그 얘기를 참 양면적인 의미로 볼 때 참 괜찮은 사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뭐 일제는 알다시피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니까 그 일본 애들이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를 억압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최만식 작가의 작품들 읽어보면 사회주의와 관련한 특히 이제 치숙 같은 작품 그런 작품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사회주의 쪽에 경도되어 있었던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회주의자들을 조선인만 억압했던 거 아니거든요. 같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을 억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왜 같은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은 사회주의자들을 그렇게 억압을 했을까? 지금 중고등 애들 그럼 대답 다 해요. 해봐요 한번. 왜 그랬을까? 사회주의 쪽에 다 나누겠다는 거, 네. 가진 자들에 네.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겠다 이런 거. 네. 당연히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힘이 있는데 그걸 두고 보는 게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를 딱 나눠놓고 봐봐요. 제국주의는 뭐 하는 거야? 남의 나라 침탈해가지고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는 어때?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하면은 공산주의랑 같이 연결을 시키고 뭐 사회주의자 하면은 그냥 나쁜 놈, 감옥에 가야 될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가 가진 그 이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르크스가 왜 그 사회주의를 주창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를 풍자한 그 그림 한 편이 다 얘기해줘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국에는 왜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죠? 모자 쓰고 있고, 몸집이 굉장히 비대한 아이가 앉아있고, 수백 명의 그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근데 등치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면 노동자들은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로 그려가지고 사슬에 묶여있는 그 풍자 그림 하나가 그 당시 사회상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중세시대에는 봉건 영주들이 이제 소자기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잖아. 근데 산업화 이후로는 뭐로만 바뀌었어? 이제 그 지주에서 자본가로 바뀌는 거지. 자본가로.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바뀌질 않잖아. 소수의 노동자, 그러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자본가를 위해서 살찌워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뭐 난소공 같은 거를 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너무 참 분명해져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노동자 한 명이 1만 원의 돈을 벌었어요. 자,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옛날 지주와 소작의 관계도 그래요. 50대 50이도 보통. 50대 50이면 어쨌든 100을 5대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5천 원씩 나누는 거잖아요. 식객에서. 그죠? 5천 원. 5천. 근데 이거 노동자는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지주는 어때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가 가져가는 돈이라는 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만 원에서 네. 5,000원씩 그렇게 지주들이 해줬어요? 어림없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옛날 이야기였고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지금 그 목포 쪽에 가면 그 압태동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지금 군산 역사박물관 가도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주들이 너무 못돼가지고 수장료를 갖다가 70% 이상, 70, 80% 뭐 이런 식으로 수장료를 받은 거예요. 그 농민들이 뭐 먹고 살아, 그죠? 50%씩 풀어주면 아이고 착한 지주였죠.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초창기에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현진건 선생님이 쓴 그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만 봐도 그때는 아마 그 5대5 정도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농민들이 그 이제 관리들의 땅을 옛날에는 왜 관리들한테 월급 대신에 땅을 주고 그 땅을 농사져서 너네가 대신 가져라 이렇게 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역둔토라고 그래요. 그 역투와 둔토를 합친 말인데 그런 거를 했을 때 당시에는 아마 그 훨씬 더 좀 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상도 받았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동척, 여러분들 다 알잖아.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그래서 동척 애들이 뭐 했어요? 토지조사,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산. 그 조선에 있는 땅을 다 지네들 국유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유지들을 다 이제 점검을 한 거고, 뭐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 놈들한테 나 협조 안 할 거야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신고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땅들은 어때? 강제로 수용했겠죠 아마 또, 그죠? 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문맹률이 생각보다 되게 심했어요. 그 차마시 선생님의 그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작품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전 국민의 8알이 농민이고, 그 중에 90%가 글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신문의 상록수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농촌 계몽 운동이잖아요. 그런 게, 그죠? 분화로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1930년대 초반에, 30년대 얘기 초반에 분화로도 운동.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촌을 계몽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30년대 이야기. 그리고 차마시 선생님의 레드메이드 인생도 1930년대 책이에요. 35년 정도 무렵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도 이 문맹률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그러니까 이 동척의 땅을 뺏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얘기가 어쨌든 많이 빗나갔는데, 제가 인동주 2개 가져온 게, 아까 얘기했던 존 레논의 이매진하고 또 하나가 When I Dream이라고 니콜 키드가 부른 노래인데, 이것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85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다 들었던 노래잖아. 그쵸? 이거. 근데 이 노래는 이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중첩돼서 들려요. 감기가 거의 낫긴 했는데 아직까지 가끔 이제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 퍼뜨리지 말고 마스크하고 하라 해서 지금 마스크하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이제 어떤 가사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런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자,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나는 허무하게 인생을 홀로 살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When I dream, I dream of you. 하지만 내가 꿈꿀 때 나는 당신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현실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드림 오브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꿈꾸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현실에 없는 거잖아. 현실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꿈꾸는 건데, 그죠? 나는 당신을 꿈꾼다. 근데 이 당신을 갖다가 꼭 우리가 사람에다가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람에다 고정시킨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난 당신을 꿈꾸는 거고, 지금 현재 당신은 내 앞에 없지만 내가 언제나 당신의 꿈속에서도 너를 꿈꿀 거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게 뭐 좋은 사랑 노래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윤동주 시인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가서 본다면, 이때 드림 오브 유는 아마 내가 꿈꾸는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가 본인이 우리가 여태 읽어봤잖아요. 어땠어요?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보면 왜 허무하게 인생을 홀로 살까라는 이 말.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독 같은 거. 그래서 윤동주 시를 읽으면 우리가 항상 좀 쓸쓸하고 뭔가 나는 이제 좀 외로운 고독 이런 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왜 일화 속에서도 항상 말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친구랑 산책길에도 느닷없이 으악하는 고함 지르는 그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고독이나 아픔이나 절망 같은 거. 굉장히 뭐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자, 그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못 뺄 게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길에 나서잖아요. 그죠? 근데 길은 어때요? 돌길이고 쇠문이 닫혀 있고 내가 찾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I dream of you라는 그 기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고 없는 분이지만 그분한테 좀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You will come true. 그죠?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될 거다. 예, 이 얘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갔지만,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쨌든 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 간이라는 시, 그래서 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시들 어땠어요? 간? 네? 어땠어요? 그냥 만만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간.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쪽 줄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간 한번 읽어보자. 책 없나? 그거 뒷분. 간.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소스 산중에서 살아있는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스스로 신화에서 나오는 인간들을 위해서 불을 훔쳤다 가지고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간을 계속 뜯어먹히고 맞아, 그 얘기 참한 거 맞거든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되니까 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우선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누구예요? 원래 신이잖아, 그죠? 신이고 그 자기 종족을 배반하고 제우스 신들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제우스 편을 들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기 종족은 어쨌든 변신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프로가 무슨 뜻이에요? 저게 프로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동생이거든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는 일종의 이제 그 선지자,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미리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소설 읽을 때 가끔 보면 뭐 프롤로그다, 에필로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프롤로그의 어원이 여기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미리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난서공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맨 앞에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 맨 앞에 나와요. 그게 그 작품 전체의 프롤로그에 해당돼요. 그래서 메비우스 띠를 잘 이해하면은 난서공 전체 이야기가 그 안에 다 구조가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자, 어쨌든 그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에서도 멀고 아름다운 동네, 멀고 아름다운 동네가 원미동이야. 그게 원미동인데 그게 역시 프롤로그의 역할을 해요. 그 작품에서도. 자, 이 프로와 메테우스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각자, 지혜를 가진 선각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닫는 자예요. 뒤늦게. 에필로그 뒷북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다 이쪽에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다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아이씨, 그때 이거 했으면 안 되는데 또는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에서 이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게 이 작품을 해석하는 근간이 아마 될 거예요. 뭐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우스를 두 번을 속여요. 두 번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한테 불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 속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에피메테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한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신들한테 재물을 바칠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가 인간들을 만들어요. 그때 만든 인간은 다 남자였어요. 다 남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모든 이제 그 창조물들을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살아갈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각자한테 역할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줘요. 예를 들면 새한테는 날개를 주고 뭐 거북이한테는 등껍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역할에 맞는 걸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뒤늦게 깨닫는다고 그랬잖아. 다 주고 나니까 인간한테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형 큰일 났어.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다 줬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가서 불을 훔쳐가지고 와서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가지고 온 게 이제 불이죠. 나중에 이 에피메테우스는 이제 플러스 이제 판도라도 알죠? 최초의 여인이에요. 최초의 여인이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다 알잖아. 아니까 너 제우스가 너한테 선물을 줄 텐데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헤파이토스 대장장이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신들이 각각 또 온갖 거를 선물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가 한눈에 그냥 뿅 가가지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판도라랑 부부로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판도라하고 뒤에 따라오는 또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게 있잖아. 뭐 상자, 그죠?
근데 원래는 상자가 아니고 항아리라고 해요. 항아리인데 이게 이제 번역 과정에서 잘못 오기를 해서 상자로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보면은 이 판도라 우리가 여기서 그거 나오잖아요. 에피메테우스가 왜 판도라한테 저 항아리 뚜껑 절대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뭐 하지 마 하면 어때? 사람은 더 하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뭐 하지 마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결국 항아리 뚜껑 열잖아요. 뭐 잘 알다시피 다 날라가고 그 나온 것들이 뭐 질병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여기서 빠져나오잖아.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뭐였어? 희망, 그죠? 걔는 닫아가지고 못 나오잖아.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왜 희망만 남겨뒀을까? 그죠? 그게 마지막 희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뭐야? 희망의 끈을 놓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희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좋은 것들을 다 놀았는데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희망만 남았다. 이때의 희망은 뭐야 그럼? 희망 고문 같은 거? 희망이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라는 건 내가 잡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우리는 애순이처럼 깃발을 외치면서 그죠?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래서 유치한 씨는 그걸 알았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궁중에 탈출한 그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간이 가진 그런 쪽의 욕망이 표대에 묶여갖고 아무리 바람에 나무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그런 쪽 한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양면적인 의미를 담긴 그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다시 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바닷가 햇빛 바른 다리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립니다. 흑과소스 상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물놀이를 빙빙 돌며 간을 습니다. 이 작품이 재밌는 게 포카소스 산중하면 우리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포카소스 여기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이거 뭐 신화니까 그리스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의 그리스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그 조지아, 그 흑해 터키의 그 북쪽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있는 흑해랑 맞닿아 있는 나라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산맥이에요. 산맥인데 여기 코카스 산중에 여기 그러면은 코카소스 산하고 플러스 지금 뭐가 결합되고 있어요? 이거 귀토지설이라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토끼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읽었잖아. 안 읽었지만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외로 고전 원문 읽으신 분들이 의외로 없을 거예요. 그죠? 홍길동전 다 뭐 들어는 봤지만 수업하면서 처음 읽은 분도 있지 않아요? 원문? 그래요. 우리 교육 실정이 그래요. 원문은 안 읽고 맨 그냥 취각본이나 동화 그걸 읽고 다 읽은 것처럼 그죠?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 이면신 얘기할 때 오늘 쉰이 됐다 그 시들 많이 썼는데 그게 그런 구절 있잖아. 응? 젊은 시절 책 조금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뻥이던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이 그래. 네? 요만큼 배워놓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하나도 없고. 그래? 이 토끼전에 보면 그런 사라가 귀토지살이에요. 자, 어쨌든 토끼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토끼가 자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용궁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대목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스판가를 펴서 말려오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토끼가 수궁에서는 나는 간을 넣다 뺐다 했기 때문에 산에다가 예, 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사실은 아니잖아. 거짓말로 그럼 기지로서 탈출한 거지만 실제는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몸속에. 그죠? 그러니까 토끼가 용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습해져 있는 그 간을 말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코카소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그럼 여기서 왜 이거는 우리나라 설화인데 이건 그리스 설화고, 그죠? 신화고 이 설화와 신화를 지금 아주 절묘하게 접목시켰잖아요. 사실 용궁에서 도망쳐 나온 거지 코카소스 산에서 도망쳐 온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산 떠올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카소스 산에서 뭐 했어? 내가 계속 간을 쪼이고 있잖아. 프로메테우스는 그잖아요. 간을 지금 쪼이고,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고 있는 거잖아, 매일매일.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간인지는 다 알잖아요. 간은 왜? 재생력이 제일 뛰어나, 우리 인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간 수술을 할 때 일부 띄워줘서 수술을 해도 그래도 사는 게 그런 뛰어난 재생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참 잔인한 사람이죠. 그 벌을 죽지 않을 만큼만 다 쪼이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쪼인다는 게,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왜 토끼가 이 산중에서 도망온 거겠어요? 간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원래는 용궁에서 도망해온 거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여기서는 코카소스 산에서 도망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건 프로메테우스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예요. 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인이었지. 자, 그러면 내가 오래 기르던 그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로 뭐로 돼 있어요? 여인 독수리, 여인. 삐쩍 말라있는 독수리. 우리가 윤동주 씨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대비. 그죠? 그러면 코카소스 산중에 묶여있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현실에 나가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기르던 나는 누구야? 이쪽이겠잖아. 그죠? 이 독수리는 어쩌면 이쪽에 있는 나의 내면적 자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는 어때? 지금 야윈 상태지. 그죠? 왜?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살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야윈 상태로 나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뜯어먹어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해요.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자,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뭘까요? 유혹에 떨어져서 어쨌든 용궁에 갔다 온 거잖아, 토끼는. 그죠? 그런 거는 뭐 때문에, 사실은 왜 간 거야, 용궁에? 욕망 때문이잖아. 뭐 너 그거 가면은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버섯도 줄 거고 이쁜 여자도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네가 좀 뭐 그냥 그지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런 유혹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게 어떤 현실적 욕망이잖아.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도적한 죄로 목에 뱃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럼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까? 왜 불쌍하고 침전하고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 시인은 여기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걸 것 같아요. 동일시. 제가 무진개인한테도 동일시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런 동일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과 어떤 면에서 동일시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죄목으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우스 입장에서 형벌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프로메테우스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다. 구세주가 되는 거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에요. 희생이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처럼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시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어쩌면은 양심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간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로 드러나고 있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간은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지고 이제 습하다라는 것도 부정적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한번 유혹에 떨어졌다가 나온 상태를 우리가 습한 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간을 펴서 말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는 내 양심을 지킬 거야 이런 어떤 의지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라는 결부시킨 거는 프로메테우스의 그런 희생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좀 의미는 잘 처음에 읽을 때 잘 안 오시지만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어때요? 참 괜찮으시다. 이동주라는 사람이 왜 뭘 고민을 했었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시죠. 이제 뒤에 분 한번 읽어보세요. 평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까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돕는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속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 누워본다. 예. 이거는 어떠세요? 장면이 그려질까요? 연속극장이 된다. 육체적인 아픔과 신적인 아픔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약하고 그래, 뭐 그냥 그렇게 시를 읽을 때는 이미지를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으면 편해요. 편하거든요.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그냥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도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고 일관됩니다. 그 장면은 그냥 상상하면 되잖아요. 한나절의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찰구나무까지는 바라보조차 없다. 근데 가슴을 앓는 이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여자의 병명은 어때요? 뚜렷하지를 않아요. 지금 어떤 병인지. 그래서 가슴을 앓는다. 그럼 이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 본다면, 그럼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 이 병은 누구의 병? 결국 시인의 병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여자도 어때요?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다라는 얘기죠.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왜? 얘네는 이제 무생물이라고 이제 본 거니까 바람조차도 없어요. 자, 뭐 지금 한 여자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자,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력,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어때요? 이거 늙은 의사가 나는 오래오래 참다가 지금 온 거잖아. 그죠? 근데 나한테 병이 없다라고 해. 왜? 또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우리가 뭐 늙은 의사, 젊은이 이런 대비도 재밌죠. 우리가 이제 문학 속에서 흔히 늙다와 젊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드린 적은 있겠지만, 늙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좀 무기력하고, 우리가 서울 1964년 겨울 얘기할 때도 우리 22살, 25살 맞죠? 네, 저는 분명히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닐까요? 이 얘기죠. 여자가 이제 일어나서 화단에서 금잔한 포기를 따가지고 가슴에 꽂고 병실로 가잖아요. 이 금잔화라는 이 색채 이미지 어때요? 아까 얘기한 판도라 얘기한 것처럼 희망 같은 그런 색채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누웠던 자리에 뭐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그 시대 어쨌든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풍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저는 이게 그냥 처음에 볼 때는 대조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대조. 그러니까 대조. 실제 병이 있는 여자고 병원에서 진짜 환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빗대어서 동일시 뭔가 대조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못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맥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 뭐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가슴을 앓는다라는 게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걸 굳이 뭐 그런 내과적 그쪽으로 찾아가고 뭘로 찾아가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기침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결핵 같은 걸 앓고 있는 사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가슴을 앓는다는 여자하고 나도 이제 아픔을 오래 참다가 온 거잖아요. 그럼 나의 아픔도 어때요? 늙은 이사는 병을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이제 외과적 어떤 병은 아닌 거죠. 이거는 내면의 병인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여자를 바라보는 그 지금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자가 앓고 있는 병과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비슷한 병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나도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문학은 어쨌든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윤노주가 이제 유학 가서 일본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타국이다 보니까 숙몽교랑 자주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날 때 나중에 또 한 명의 이제 나이로는 좀 후배인 한 사람이 같이 이제 합류해서 자주 만났었나 보죠. 세 명이서. 근데 왜 숙몽규는 그 독립운동을 이미 공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붙잡힌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0살 때. 그렇기 때문에 숙몽규는 어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늘 그냥 감시의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시의 대상이죠. 근데 이 순진한 우리 젊은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감시한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뭐 다 민족의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차 독립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 아마 했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히는데 그 중심 인물은 이제 숙몽교로 당연히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윤동주가 이제 그게 동조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고희욱이라는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눈 대화 중에 이제 그 취조할 때 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기록하는 거. 대화 중에 보면 그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고 또 그다음에 독립운동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실제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42년인가 그래요. 42년. 그럼 일본 애들이 이제 전황이 점차 이제 조금씩은 이제 불리해지고 있고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고 태평양 전쟁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이 더 심했죠. 아무래도. 내부 단속이 더 심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일본 형사들이 몰래 듣다가, 근데 뭐 이거 먼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 보면 그 형사들이 캠퍼스까지 진입해가지고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젊은 놈이 와서 뭐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같이 막 얘기 나누자고 막 이러는 경우들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냥 피해버려. 딴 데로 피해버렸는데, 옛날에 우리 그 시절도 있었는데 뭐 이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 죄명이 이제 경도에 있는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운동 이런 죄목으로 붙잡혀가요. 어이가 없죠. 특고 형사들한테 붙잡혀 가는데 이 특고라는 말이 이제 특별 경찰이란 뜻이에요. 이제 주로 사상 탄압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특수 목적을 띈 그런 경찰들을 특고 경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학생들이고 자기들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특별히 그렇다고 뭐 위해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찾아온 동양의 어떤 그 아저씨 뻘되는 사람한테도 걱정하지 말아요. 뭐 1년도 안 됐으면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언도된 형이 그 2년이 언도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북광형무소라는 데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형무소에서 매일 그 주사를 맞아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구주대학교라는 대학에서 그 전쟁 중에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사람의 피잖아요. 많이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피가 필요해서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의 대상이 바로 북광형무소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에요. 저기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수감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이제 매일 이제 주사를 맞았고 매일 맞았었다가 어떤 정체모를 주사. 송문교에 의하면 이제 윤동주가 죽고 나서 이야기예요. 윤동주 시인이 죽고 나서 그 집으로 이제 전보가 갔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와서 시체를 찾아가라 이런 전보를 받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는데 그 가보니까 그 웬 젊은이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제 뛰쳐나온 거죠. 공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 삼촌이네, 삼촌. 외삼촌. 그죠? 윤동주한테는 저쪽에 고모가 되고 삼촌 하면서 뛰어오는데 못 알아볼 정도예요. 피골이 삼접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마르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 인간이 어느 정도로 마르냐면 진짜 예전에 제 삼촌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한번 업어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힘이 없으니까 제가 업고 갔어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허벅지를 딱 잡았는데 요게 딱 잡히는 거예요. 허벅지가. 그 여러분들 그거 어려워 생각할 필요 없어. 미를 한번 봐요. 종아리 뼈나 허벅지 뼈나 두께가 비슷해. 피골이 성접하다라는 건 진짜 그 얘기예요. 피부와 네. 코가 서로 그쵸, 서로 붙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참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게 그 피골이 성접했을 때 그 모습은 진짜 얼굴도 완전히 그냥 해골 같은 모습에다가 피부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송문교가 와요. 송문교도 덩치도 좋고 키도 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저놈들이 우리한테 매일 이런 모를 주사를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동주도 그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죽을 때도 그 간수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동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얌전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죽을 때 그냥 단발마적인 비명을 지르고 왁 하면 산책할 때 질렀던 그런 것처럼 그런 단발마적인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윤동주는 어쨌든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해를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뼈만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보름 후에 송몽규도 이렇게 송몽규 아버지가 와서 역시 유해를 수습을 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송몽규가 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성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강성인물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얘기로는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 외놈의 땅에 뼈 한 조각 흘리지 말고 나를 수습해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뼈를 잘 수습해 와서 윤동주 묘 옆에다가 같이 무덤을 만들어 주죠. 어쨌든 그 복강문수에서 얼마나 이제 좀 잔인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943년도에는 64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년에는 131명, 거의 2배로 늘었죠. 45년, 윤동주 시인도 송몽규도 다 45년에 죽어요. 45년도 2월달에 그때 259명, 또 역시 2배. 계속 43, 44, 45년 이렇게 2배씩 늘어납니다. 2배씩. 이게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이 형무소에서 정말 억울하게 왜 죽어가는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죽었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의 어떤 그 숭고한 죽음이 이렇게 좀 오늘날 우리 사람들한테 폄훼되거나 좀 그분들을 숭고한 죽음을 좀 확대히 하는 그런 언행들은 정치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기 시 하나 남은 거 마저 읽고 해볼게요. 옆에 이제 읽어보시죠.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쏟아져 육첩방 부푼 남이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의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쏟아버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때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유황을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는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전해져 온 시가 5편 정도 됐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고
이 시가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을 시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가. 자, 먼저 시를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적당히 그 일본 그 다다비 방황 우리가 첩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자 부처로 표현을 쓰는데 그 지금도 뭐 저쪽 군산에 가면은 일본식 가옥들이 아직도 꽤 남아 있어요. 그 일본식 가옥들이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가옥도 있는데 그 가옥은 이제 다다미라는 게 한첩이라는 게 되게 작아요. 이 정도 크기, 칠판 크기만도 안 될 거예요, 한첩. 그러니까 요거 6첩이라고 해봐야 요거 6개 이제 붙어 있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방이죠. 자, 근데 1년에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6첩방은 맞는다. 이 1년의 진들부터가 되게 많이 쓸쓸해요. 밤비. 밤이라는 시간적 그 개념도 밤은 인간의 정서를 어떻게 조금은 다운시키죠. 하강이 움직이고 다운되고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시간적 배경 속에서 더군다나 또 이제 유척방 남의 나라에 있는 화자예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지를 적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본인의 생각이지 사실 윤동주는 이때까지 등단을 했던 시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본인은 항상 나는 시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걸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픈 천명이. 그래서 시를 쓴다 이런 얘기고.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교 봉투를 받아.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요.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여기도 늙은 교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교 교육하고 조금 저하고 약간 좀 다른 이제 해석인데 학교 교육에서는 보통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요? 근데 이거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학교 교육에서는 어쨌든 이걸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늙은 교수니까. 아까 늙다라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일반적으로 낡은 사상. 늙은 교수의 낡은 사상.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윤동주 풍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 나와요. 윤동주가 되게 존경했던 교수 얘기가 나와요. 일본인이지만 이제 그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원래는 대학생들은 군대를 안 끌고 갔었거든요. 이제 이 무렵에는 지네들이 전황이 불려지니까 학생들도 이제 학도병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제 교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학도병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교수가 항상 밥을 그렇게 이렇게 그죠? 쌓아가지고 먹으라고 이제 내줬더니 근데 밥 한 끼 요즘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전황이 막바지에 있을 때니까 물자들도 되게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사들 위해서 밥을 수북히 싸갖고 줬던. 되게 이제 참 인간다운 스승이죠.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윤동주 입장에서는 이런 교수 어때? 되게 좋았겠지. 인간적인 면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수는 굶어져. 이렇게 제자들한테 오면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고 본인은 정작 굶어서 죽어요. 그런 일화를 좀 알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 늙은 교수는 꼭
우리가 나쁜 의미로만 봐줄 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 그냥 학점 때문에 간 거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치다 이러고 그쵸? 보면 이분은 벌써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유학을 다녔잖아. 평양으로, 서울로, 일본으로. 그죠?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죠. 다 잃어버렸어요. 자, 나는 뭘 봐라. 나는 다 막불로 침전하는 것이다. 끝없이 가라앉고 있어요. 아까 프로메테우스,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나도 지금 침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움이 부척방은 나릅니다. 생각해 반비가 숫자거리는데. 자, 여기 자, 살기 어렵을 때는 시는 쉽게 쓰여지게 그죠? 부끄럽다라고 부각하고 있고. 자, 마지막 주연에 보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친구의 날. 여기서는 이제 희망으로 좀 전환이 됐죠. 그죠? 여태까지 계속 쓸쓸하다가 그래도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 당연히 이건 광복이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최후의 날. 그럼 이 최후의 날은 누굴까요? 아까 끝없이 침전하는 나하고 지금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하고 또 다르겠죠 아마. 그죠? 이런 자아의 대립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연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한테 손을 내민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나가 어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가 이거 현실의 자아일까요? 내면의 자아일까요? 내면. 이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는 자아거든. 그럼 위로하는 자아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는 자아인 거 아니에요? 절망하는 나를 위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나가 아마 시대처럼 오늘 아침을 기다리는 나, 희망을 갖고 있는 나겠죠. 그래서 끝없이 침전하는 나를 눈물과 위로함으로 손을 잡아 끌고 있어요. 자, 지금도 아마 일본에서 쓴 시가 어쩌면 이 5편 말고도 더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일본 경찰한테 이제 붙잡히고 모든 게 다 압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전했냐면 우리가 윤동주 친구 중에 강초중이라는 아주 선도 굵고 잘생겼던 남자인데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는데 이분이 그 해방되고 나서 경향신문에 이제 입사를 해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 경향신문의 주간이 누구였냐면 정지용 시인이었어요. 정지용 시인은 뭐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어떤 문단에서는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런 총무파들을 다 발굴해낸 시인도 그 정지용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지용 시인한테 이 강초중 이 친구가 가서 윤동주 얘기를 했겠죠.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 시를 보여줘요. 그래도 신문에 실어요. 그 시가 바로 이 시였어요. 그리고 시에 쓰여진 시는 윤동주가 이 친구한테 보냈던 시예요. 일본에서 썼던 시 중에 5편을 붙여주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19편은 존경이라는 후배한테 보냈다고 했었죠. 이 후배한테 이제 한 권 줬던 그 시집 안에 있었던 19편.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는 김철중한테 줬던 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정지용 시인이 보고 좋네. 그래. 실천해서 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윤동주의 시들을 몇 번 더 실게 돼요. 그러면서 윤동주는 사후에 이제 시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6호 시집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목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제목은 윤동주 시인이 19편 시를 쓸 때 이미 정해뒀던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제목으로 시집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의 뜻을 받들여가지고 시들을 모은 거죠. 이 19편 강초중이 갖고 있던 시, 그 다음에 고향집에 남겨져 있던 시들, 그런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윤동주 시들이 가능이 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언뜻 제목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다 하면 애초에 처음에는 병원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 어디서 처음에? 본 기억이 있어서 잘 병원?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맞을 수 있죠. 그것도 어떤 뭐 시간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친구들의 도움이 이제 굉장히 컸고, 강초중 이분은 이제 또 아쉽게 전쟁 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그 이후에 이제 행불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분도 좀 약간 좀 사랑꾼 같은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 사상범이라는 그 단어가 독재주의 때의 사상범과 일제강점기 때의 사상범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의 사상범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운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랑은 진짜 달라요. 그 북한,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가지고 왔던, 김일성이 가지고 온 그 사회주의, 변질된 사회주의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그 사회주의자들, 우리 민족에서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사회주의에 많이 동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대부분이 아마 이제 해방이 된다면 다시 조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봉건사회로.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지식인들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되면 이 생각을 그래도 조금은 더 불평등이 완화된 좀 공평한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냥 낭만적 사회주의자다 이런 제 나름대로 그냥 평을 하는데, 저는 그런 낭만적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그 시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우리의 사회를 이승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만들었다면 일단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을 굉장히 더 국민들에게 김일성하고 이렇게 결부시켜갖고 그렇게 다 몰아붙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 되게 좋았죠. 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쉽게 나의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윤석열이가 물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하고 윤동주 시인하고 다 파통연시대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이가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하나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좀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문학 교육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인문학 공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 이거에 대한 공부는 좀 잘 돼야 된다는 항상 생각을 해요. 역사라는 것도 괜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라는 건 진짜 우리 거울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거울 같은 존재가 역사거든요. 왜 인간의 사고라는 거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700만 년 전 처음 이제 고대 인류가 처음 어쨌든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자, 700만 년이요. 자, 기술의 진보 엄청나게 됐죠. 그 시절 돌과 붓 뛰어댕기던 애들이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막 어마어마한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두뇌의 진보도 그렇게 많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두뇌의 진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명은 진화를 해왔지만, 그죠? 그래서 문화의 진보는 그렇게 그런 건 딱 계량적으로 계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이 뭘까 그런 생각 해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뭐 내란 재판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그 사법부 애들, 그죠? 뭐 판검사 애들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못 배운 사람들만도 못 하잖아요. 배웠다는 놈들이. 걔네들이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외국 가서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한덕수 같은 애 봐요. 뭐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잖아요. 하는 짓 보면 얼마나 비굴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대 안 나기와 참 다행이다. 서울대 나와서 얼굴 못 주고 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어려서 시민농 살았거든요. 서울대 옆에. 그 일부러 안 갔잖아요. 그래서 동네 많은 같은데도.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문학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배웠었구나 이 생각이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자녀들한테도 너무 외치지 말고요. 공부보다는 좀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교육이 먼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경쟁으로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최고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꽃들에게 희망을 같은 작품 읽어보세요. 어른 동화지만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꽃들에게 희망을 또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논술 시험 볼 때 그 책을 애들한테 꼭 읽혀요. 제 제자 중에도 그래서 서울대 논술이 있을 때 논술 시험에서 그 책 가지고 써서 합격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뭐 두껍고 얇다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뭘 찾아내서 읽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는 우리 요즘 교육 보면은 한국사가 점수 거의 반영이 안 돼요. 맞아요.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간다 해도 한국사는 한 4등급, 5등급마저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참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역사도 모르면서 법 알면 뭐 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 판검사 하는 거 봐요. 하는 짓거리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나요? 그게? 정말 이해 안 가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옛날 같으면 지금 내랑 이러는 거 같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작에 네? 끝났죠. 벌써 끝났을 테고 삼종로라고 옛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질질 끌 이유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무혐의죠. 그냥 아니 저기 전부 다 기각되고 막 이러면 이게 우리 보통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게 지금 상권분립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맞는 얘기인가? 상권 분립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타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어떤 타주도 우리한테는 하지 말아라. 근데 상권 분립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균제하고 예.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이루자라는 게 상권 분립인 거지. 그 최근에 그 보면 유럽 사회들 이제 비교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유럽 사회는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깊잖아. 걔네들은 이미 어때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엄청 해요.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만 그죠? 사법부는 절대 권력이다 이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걸 이렇게 7, 80년 이렇게 잡으면서 너무 공고히 해놓은 것 같아요.